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바텐더 노종면 기자 대신 뉴스바를 하루 맡게 된 조상훈입니다. 오늘 노종면 기자는 제주 강정을 군사기지 대신 책으로 덮자며 강정 책마을 10만 대권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은 3만여 권의 책을 싣고 지금 배를 통해서 어제 인천항을 출발해 4시간의 항해를 거쳐 제주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8시 때에 노종면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NLL 대화력 논란 등에 눌려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은폐 축소 의혹들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탐험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해 국감에서 추가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부 부처는 국가정보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사이버사령부였지요.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바로 통계청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마지막 통계청장을 지낸 우기종 전 청장은 재직할 당시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 진위개수 악화, 양파 생산량, 사회조사 결과 등 각종 통계를 대선 상황을 고려해 지연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 시기 업계 관계자와 만난 뒤 물가지수에서 생명보험료를 지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금값이 고공행진을 할 당시에는 물가지수에서 금반지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수상쩍게도 우기종 씨의 국감 증인 채택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용자들이 좌좀, 좌빨, 종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집요하게 이런 권리를 지켜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정인이 누구냐면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오늘 아침 주요 뉴스부터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선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과 의도가 드러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대부분이 국방부의 조사에서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위터에 올린 정치 성향의 글 수백 건이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방부가 당사자들의 컴퓨터를 제출받아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고 다음 주 초쯤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상경투쟁에 나섭니다. 반대대책위는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원전의 제어 케이블 성능 실험 실패로 원전 3호기의 준공이 늦어지면서 한전이 내세운 공사 시급성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봉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 조성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1일에는 밀양 지역 송전탑 반대주민 대표단이 상경해 서울에 머물면서 대한문합 촛불 집회와 국회 방문, 종교계 지도자 면담 등 투쟁을 이어간다고 대책위는 설명했습니다. 주민대표단은 한전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25일 감사장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지난해 12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전 서울경찰청 핵심부서 고위경찰관 2명이 국정원 직원에게서 고맙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어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을 폭로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맙다는 문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며 이런 수사를 국민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따졌습니다. 총연장 900km의 케이블 전량 교체 결정이 내려진 원전 신고리 3, 4호기에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이 이른바 생케이블로 엉터리 시험을 거쳐 한국 수력 원자력에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케이블이란 케이블에 연로화 처리를 하지 않고 열풍기로 표면만 살짝 걸린 상태로 JS전선은 전선 절연체 피복을 말릴 때 쓰는 대형 열풍기에 케이블 표면을 조여 마치 연로화 처리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상태에서 해당 케이블을 시험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케이블의 민간 검증업체인 세안TEP는 냉각제 상실사고 시험 요구 기준 가운데 온도, 압력, 실험 조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삼성 떡값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감찰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어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본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감찰 지시를 내리겠냐고 묻자 5, 6년 전에 각종 문제가 제기돼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다 마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보험에 투자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개인 투자자를 위해 사죄를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은 어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죄를 출연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결단은 없느냐는 물음에 사죄는 이미 다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동양증권의 기업보험과 회사채 불안전 판매 등으로 5만 명이 2조 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 회장은 또 주식과 재산 등 사재가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사태로 현재로서는 평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예.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은 윤석열 부장검사입니다. 예. 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에 과연 윤석열 팀장이 이 공소유지를 잘할 수 있겠느냐. 혹시 권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외압을 느끼고 대충 수사하고 또 수사는 이미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만은 이 재판 과정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또 관심인데요. 자, 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 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 한 것으로 확인된 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영장까지 청구할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검찰은 체포한 직원들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로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도 개입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겨레가 이걸 포착하고 보도했는데, 자,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 기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국정원의 선거 정치 개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셈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트위터와 관련한 그런 혐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수사팀은 트위터 글도 내용을 보면은 원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입증하는 그런 그 증거를 확보했는지 주목되고요. 이 3명의 직원 과연 구속영장이 집행될지도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예. 자, 지난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말이죠. 팀을 짜서 조직적으로 그를 생산, 확대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다단계 구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앞서서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과 활동 방식이 같다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가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그 인터넷 활동을 분석해 보니까 이들 가운데 최소한 3명은 글을 조직적으로 생산한 뒤 확산시킨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한 요원이 글을 생산해서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리면 다른 요원들이 이거를 리트윗, 그러니까 재전송해서 확산시키는 이른바 생산, 중계, 확산 이런 3단계 과정을 밟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말이죠. 소속되어 있는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의 단장과 사이버 사령부의 요직인 1처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군 합동참모본부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예.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과 또 사이버 사령부의 요직인 1처장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근무한 일이 있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연으로 이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함께 대선 개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이버 사령부 해당 당사자들 예. 개인 차원의 일이었다 이런 군이나 여당의 이런 항변 네. 좀 군색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요원들의 개인적 활동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 있는데 군 검찰과 헌병이 합동조사하고 있다. 의심되는 요원들이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올렸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드러난 증거들만 봤을 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여전히 군은 이건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그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과 또 1처장 그리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 말고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연재옥 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입니다. 예. 이 사람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에 사이버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이버 사령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총선 대선 이후에 일단 사이버 사령관 임명 당시 임기제 준장이어서 1년 복무 뒤에 전역을 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방부의 요직인 정책기획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시절에는 사이버 사령부의 지휘부서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전히 자기 휘하에 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또 연재욱 비서관은 자신을 발탁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독일 육사 출신인데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도 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이 사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서 소장으로 진급한 다음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예. 사실 다른 이유긴 합니다만 예.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임명됐는데 네. 유임이 됐단 말이죠. 사실 대안이 없어서 유임이 된 그런 양상이긴 하지만 예. 여하간 잘 있잖아요. 지금 무사히 잘 있잖아요. 예. 보통 또 이게 대통령의 어떤
기호에 맞게 행동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자, 연재욱 비서관하고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연재욱 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단언컨대 나는 대선 개입 등 정치적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저 또한 전우들에게 그런 부당한 정치적인 개입을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우들이 딴짓을 했다는 얘기죠. 단언컨대요. 단언컨대. 예. 자,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새누리당은 이런 군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일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은 사이버 사령부 소속 일부 의원이 지난 총선 대선 과정에서 정치 편향적 댓글 활동을 벌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북한일 것이다. 아니, 북한이 이렇게 사이버 활동한 걸 더 좋아했겠죠. 아니, 자기들 감시 또 이렇게 북한을 상대로 하지 않고 남한을 상대로 했으니 얼마나 안보 공백이 벌어지니 북한이 진짜 기뻐했던 거는 이런 군인들의 딴짓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유기준 최고위원 사이버 사령부는 우리 국민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비밀부대라면서 적에게 알려서는 안 될 1급 기밀 군사정보를 다 알려주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육군 장성 출신의 한기호 최고위원, 이분 망언을 참 많이 했는데 말이죠. 민주당은 정쟁에 유리함만 생각하고 안보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비밀 안보 조직인 사이버 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가장 반가워할 집단은 북괴 집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괴. 북괴라는 말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쓰지 않기로 한 표현인데 북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안보를 뒷전으로 하고 네. 댓글 작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쟁에 유리함만 생각하고 말이죠. 예. 네. 그게 누굽니까? 이게 도대체 유체이탈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 모임인 약지 25도 민주당은 엉뚱하게도 사이버 사령부를 국회에 불러들여서 그 실체를 만천하에 노출시켰다. 이로운 것은 북한밖에 없다.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는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제 다 드러내고 외부에 공표시켜서 만천하에 노출시켜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일단 수사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이 짚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방부가 직할부대에 대해서 사실상의 그 조사에 나섰는데 과연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게 경향신문의 그 분석입니다. 예.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이거 다른 기관이 조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의견이 좀 압도적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검찰이 조사해야 온당할 것 같은데 검찰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인데요. 예.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군인 복무규율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지휘관 명령 위반, 사회관계망 서비스 행동강령 위반 등입니다. 모두 군검찰과 군사법원이라는 군사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과연 군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이건 뭐 의문이 크다는 겁니다. 자,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군인 복무규율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지휘관 명령 위반. 이거의 아주 그 원조가 누굽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아닙니까? 당시 소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2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 기사인데 예. 어제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국회 그 홈페이지 가보면요. 국정감사를 이제 중계방송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이런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어제 그 안전행정위원회 예. 중요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계방송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주로 중계하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무슨 뭐 기획재정위원회, 뭐 보건복지부 별 그 크게 아무래도 이런 그 법사위라든지 안행위 같은 이 중요한 그런 국정감사에 비해서 좀
그 비중이 좀 떨어지는 곳만 중계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항의 전화를 좀 해볼까 생각해봅니다. 이 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냐? 어디 중계하는 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 예, 이 중계 방송이 없어서 제가 사실 오늘 요거를 좀 뉴스의 재구성해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못 썼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은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99년 서울 북부지청 근무 당시에 삼성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이 연루된 수사와 관련해서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뿐 아니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황교안 장관의 이름을 뒀다. 이 황교안 장관의 이름이 적시됐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온 거는 1999년 서울 북부지청, 지금은 북부지검입니다만 예. 여기 때 이제 그 삼성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쭉 제기돼 왔었는데요. 2002년 그 삼성 떡값 명단에도 이 양반 이름이 있단 말이죠. 예. 또 이 양반은 또 과거에 삼성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내기도 했고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떡값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정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는 상황인데 황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 모두 사실무근이고 감찰을 받거나 사퇴할 뜻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 이 기사를 쓴 남상욱 기자요. 예.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억 손배소 제기한 소송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99년 서울 북부지검 근무 때 삼성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이 연루된 수사와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정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인물이 바로 남상욱 기자인데, 아니 사실 야당 의원들은요, 그 황교안 장관이 최근 혼외야 될 의혹을 받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찰을 받으라고 권유한 다음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진상이 확 드러난 것도 아닌데 사표 수리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정리했고 말이죠. 예. 같은 기준으로 자기도 감찰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당 의원들은 그런데 시종일관 황교안 장관을 감쌌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최동욱 총장 관련 의혹 논란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해명이 다 된 사안으로 황교안 장관에게 덮어씌우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타기란 말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네요. 예. 물타기의 진정한 달인은 또 다른 바로 자신들 아닙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물타기. 이것도 물타기. 예. 예. 이게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물을 너무 좋아하는 새누리당입니다. 자, 그래놓고 또 물을 흐리기 아주 일수인 새누리당인데요. 그러면서 또 노무현한테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새누리당. 삼성 떡값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삼성 특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아닌 걸 자꾸 맞다고 하는 건 다분히 정치 공세 아니냐. 노무현 정부가 뭐 하여간 결론 낸 건 다 뭐 진실이고 사실로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새누리당은 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왜 또 그 무수한 또 의혹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어제 근데 황교안 장관이 그 법사위 그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말을 바꾼 게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황교안 장관은 김용철 변호사와 친분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02년 2월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 되면서 삼성이 관리하는 그런 명단에 올랐던 황교안 장관 아닙니까? 이 김용철 변호사가 정의구현 사재단 10수명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황교안 장관의 연루서를 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 이제 황교안 장관은 그 사람하고 아는 법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또 어제 서영교 의원이 물어봤어요. 김용철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연히 한 번 만난 적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연히 한 번 만난 적은 있다. 예. 아니 뭐 친분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처지의 검사님도 아닐 텐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또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법무팀장이었는데 말이죠. 자, 국정감사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예. 쟁점이 됐던, 안행위, 법사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초음파.
각종 진료에서 필수적인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지요. 하지만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430만 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초음파가 건강보험으로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올해 이 계획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내놓았죠. 예. 자, 이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만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더 예산을 투입해서 예. 혜택을 준 게 아니라 예. 원래 있던 혜택을 줄여서 예. 내 공약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린 거다.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혜택 받던 분들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430만 명의 혜택 대상이 이로써 15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양승조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차라리 안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괜히 공약을 해서 또 이렇게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공약 뒤집기 못지않게 공약으로 인해서 타격 입히기. 복지 혜택 줄이기 공약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 혜택 확대가 아니라 복지 혜택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자, 우편향 역사관으로 내정 당시부터 논란을 부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배용 신임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입니다. 이분은 잘 아시는 대로 교학사의 뉴라이트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등 역사관과 정치 성향에서 뉴라이트로 분류됩니다. 이화여대 총장 지낸 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사과 교수인데 이 양반이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브랜드 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그리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맡았고요. 지난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의 자문역도 맡고 있습니다. 자,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이 정치 색깔 없이 한국학 연구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원장으로 갔단 말이죠. 일단 그 양반이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나친 정파성 때문에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은 지금 학계와 정계로부터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 그런데 쟁점은 이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지난 8일에 취임식을 열었는데 1,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였다고 합니다. 취임식 비용으로요? 네, 취임식 비용으로 말이죠. 현직에 있는 교육부 산하의 다른 기관장들의 취임식 비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배용 원장이 썼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취임식을 치른 나머지 15개 산하 기관의 취임식 평균 비용은 162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배용 원장의 취임식 비용은 그의 10배에 육박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비용이 많았던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식도 65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이배용 원장 취임식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분 같은 경우 참 멋지네요. 6만 원만 들여서 취임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예. 이 사진을 보니까 무슨 축하 국악 공연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악인의 축하 공연도 이렇게. 취임식에 축하 공연이 있는 거는 대통령 취임식 빼고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한국학 연구원장 자리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신면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만들면 연간 유지비로 18억이 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얼마를 썼느냐? 지난해는 78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아니 18억이라고 해놓고 따지고 보니까 78억 3천만 원을 쓴 거예요. 4배가량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2005년 보건 때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말이죠. 한 해 평균 75억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노후되니까 그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계천
전에 그 이명박 시장은 완전 생태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완전 생태공원의 의미는 뭔지는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전기로 끌어올려서 방류하는 그 인공하천 아닙니까? 이런 청계천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잡아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계천 유지 보수 비용에 들어간 비용만 모두 565억 3,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자, 혈세 낭비와 여러 가지 호우 우려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제가 저희에게 또 던져지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기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종교면에 실린 내용인데 제목이 조용기 목사 진실성 지도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라는 국제교회 성장 대회 64개국 교회 지도자들의 성명이 이렇게 딱 실렸네요. 예. 이 국제교회 성장 대회라는 것 결국은 그 관련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용기 목사와 유관한 그런 기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진실성과 지도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조용기 목사의 진실성과 지도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네. 이 멘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좀 과연 그러한지 한번 짚어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본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막간 퀴즈입니다.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의 세금이 많이 깎이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 무엇을 무엇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은 무엇일까요? 1번 부정감세, 2번 부정선거, 3번 닭대가리, 4번 댓글할 때 댓을 써서 대통령.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입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소식. 미국 연방정부 다시 문을 열게 됐죠? 의회가 잠정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 부분 업무 정지를 끝내고 목요일자로 정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 1일부터 일시 해고를 당했던 전국의 공무원 수십만 명이 일제히 출근을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16일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야당 공화당이 전날 사실상의 패배를 인정하고 예산안하고 부채 상한액을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벌써부터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연말에도 전국이 불안하겠구나 하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야당이죠. 공화당 내 특히 강경파. 이 티파티가 좀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티파티 계열의 공화당 보수 강경파, 이 사람들에 대한 여론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국가 위기를 볼모로 해서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는 세력이다라는 시선이 따가운데요. 예.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발표한 걸 보면 티파티의 우호적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30%에 그쳤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티파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티파티에 휘둘려서 셧다운을 초래했던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최대 패배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번에 티파티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부각됐고 또 그 사람들의 내부 결속력은 더 높아져서 손해볼 게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내년 중간선거 대보면 판결이 나겠네요. 예. 네, 프랑스 정부가 자동차 업체 푸조의 지분 사들인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둥펑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푸조의 지분을 사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프랑스 정부가 먼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푸조의 지분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조는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60%를 담당하고 있고 또 직접 고용만 해도 10만 명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에 만약에 팔린다면 투자 없이 기술만 빼가는 소위 기술 먹튀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개입에 나섰습니다. 예.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쌍용 자동차 사태가 떠오르는데 유사점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2004년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됐었는데 당시에 이미 노조에서 그거 팔리면 기술만 뺏길 거다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9년에 상하이차가 다시 철수를 했는데 실제로도 투자는 없이 기술만 탈취당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겪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쌍용 자동차 사례를 좀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의 부호들이 언론 산업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 업체 이베이를 창업했던 미국의 피에르 오미디아르 회장이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에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었고 예. 또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재작년 이후에 계속 미국의 지역 신문사 29곳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조 헨리 구단주도 보스턴 글로브를 지난 8월에 사들였는데요. 그런 갑부들의 대열에 이베이의 오미디아르가 동참한 겁니다. 예, 부자들이 인수한 언론사들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언론사주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참여하는 언론인들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가디언에 있었던 글렌 그린월드 기자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제보를 받아서 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정보 수집 활동, 이것을 최초로 보도했었고 또 그전에도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이번에 그 오미디아르가 만든 언론사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또 그린월드 기자한테 스노든을 소개해줬던 다큐멘터리 감독 로야 포이트라스라는 사람, 그리고 분쟁 전문 기자 제레미 스카힐,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오미디아르 회장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독립된 기자들하고 최고의 편집자를 모아서 기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뭐 이거는 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언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언론 관련 소식인데요. 영국 의회 가디언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요? 영국 의회가 미국과 영국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했던 가디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 내무위원회가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을 다룬 가디언의 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는지 등등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여당 보수당 소속의 리암 폭스 전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 캐머런 총리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의회 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5월에 첫 보도가 나간 후에 영국 정보기관이 가디언에 가기도 하고 또 편집국장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의회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예. 영국 정부 입장 들어보면 뭐 미국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세우는 이유가 이제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가디언이 스노든의 문서를 파기한 사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가디언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디언의 대변인은 문서를 파기한 것은 정부가 모든 법적 수단을 써서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파기한 거지 우리의 보도가 해롭다는 것을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스노든의 폭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는 두 가지를 좀 짚어야 되는데요. 예. 보도 후에 영국이 한 일은 분명히 언론 탄압의 성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스노든이 미국 언론들을 못 믿고 영국의 가디언한테 정보를 왜 줬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언론 환경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었군요. 예. 네, 끝으로 일본 소식인데요. 고이즈미 전 총리, 일본 탈원전 필요하다 이런 발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이미 강연에서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을 비판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저께도 한 강연에서 야당이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민당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자연에너지로 바꾼다는 선언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협력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원전을 확대하려고 하는 아베 정권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고이즈미가 2006년 퇴임 후에 정치적인 발언을 그동안 계속 자제해왔다가 원전 문제로 침묵을 깼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위한 신당 건설 이런 목표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고이즈미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차관급으로 정부에 들어간 아들을 포함해서 자민당 안에 이렇게 탈원전에 공감하는 젊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요. 이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고이즈미는 총리를 할 때 원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폈던 사람인데요. 후쿠시마 사고가 난 후에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아베 정부는 고이즈미가 현역 총리 때 했던 말을 바꿨다라는 점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지만 근데 이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인물이라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탈원전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야당 민주당이 아니라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렇게 조명받고 있는 것은 일본 야당의 존재감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네, 황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민주당 김현 의원과 김정석 서울청장의 일문일답. 경찰 수사 결과에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은 16일날 발표가 부실한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먹혔다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만약에 전화로 네. 먹혔다면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과 경찰 수사 진행하는 간부들이 통화를 수차례했다면 이거 역시도 잘못된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정석 청장의 답은 상식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정도. 그런데 예, 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잠깐만. 예, 황영수 의원님 의사진행반에. 예, 의사진행 발언. 예. 이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데 저기 김정석 청장님. 네네. 오늘 상당히 그 예민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주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장님. 재판장님. 제가 끝나고 나면 하세요. 예. 이찬열 의원님. 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자, 하여튼 앞으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요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 김정석 서울청장에게 말 가려서 하라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이찬열 의원님, 예. 지금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께서 이렇게 증인 발언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직접 증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여야를 떠나서 국정감사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황영철 간사한테 이건 사과를 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있거나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주의를 촉구하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의사 진행 또는 회의 진행의 원만한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영철 간사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증인을 상대로 신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양당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유감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황영철 의원님 신사 발언하시고 글쎄,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감추려고 한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딱 그렇게 규정지어서 뭘 잘못하려고 하십니까? 증거가 어딨냐고요? 다시 들어보실까요? 김정석 청장님. 네네. 오늘 상당히 예민한 질문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앞으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요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님, 앞으로 의사 진행 발언하실 때 요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이슈 탐험입니다. 파고 또 판에도 구린내가 멈추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태와 경찰의 수사 축소 및 외압 사태가 그것인데요. NLL 대화록 논란 등에 눌려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들 의혹,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탐험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해 국감에서 추가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분이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먼저 한겨레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이 질문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국정원 직원 대선에 트위터글 올린 그런 직원들인데 긴급 체포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네. 예. 최동욱 청장 물러나면서 이거 수사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네. 검찰이 일단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 트위터에 트위터상에서 활약한 활약상들이 이미 트윗글들을 통해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확보가 돼 있었고 그 안에 너무나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사에도 언급이 됐지만 법률가이시니까요. 네. 이번 국정원 직원 3명 긴급 체포한 거, 네. 관련 재판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당연하죠. 우리 민주당에서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몇 달 전부터 트위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고, 수사를 촉구를 계속 해왔는데 국정원
검찰 쪽에서는 일단 트위터에 대한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사법 공조를 기다려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미 저는 대형 그 정보를 그 보관하고 있었던 여러 업체들 대형 포털 사이트 쪽에 협조를 구해서 삭제된 트윗글들을 복원해서 확보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추가로 기소가 돼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국정원 대북 심리 전단의 여러 그 관련 직원들에 대한 확대 수사 또는 기소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네. 예. 검찰 수사가 앞으로도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나 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네. 네, 이번 국감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국정원 직원이 담당 경찰에게 고맙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하셨으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미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재구성을 했더니 사람들이 또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기사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결국 경찰의 수사가 국정원에 의해서 또는 과실 또는 고의로 누군가의 의도로 철저히 유린당했다라는 게 저의 전체적인 의혹의 핵심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수사 라인이 있습니다. 그 수사 라인이 결국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수사부장 그리고 수사과장 그리고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그런데 수사 2계장은 사실 이 사건에 그리고 밑에 수서 경찰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선거사범 상황실장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 물론 총괄을 하고 뭐 정보를 얻고 뭐 조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입장을 대립되는 직접 그 수사 실무자인 권은희 수사과장과 대립됐을 때 자기의 주장을 그러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을 배제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는 지위예요. 예. 애초에. 그런데 그분이 끊임없이 50번에 거의 가까운 그런 국정원과의 계속 연락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수사 2계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라인의 사람들과 국정원이 통화한 내역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예. 실제로 김용판 그 서울경찰청장이 5회 이상 국정원과 통화를 했고요.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 6일 동안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리고 최연락이라는 그 수사부장이 5회 이상 통화를 했고요. 이병하라는 수사과장이 9번 이상 통화를 했고요. 김병찬이라는 그 수사 2계장이 50회 이상 했고요. 국정원과요? 네. 예. 그리고 수서경찰서장이 국정원 직원과 10회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 최연락 수사부장과 이병하 수사과장이 우리가 심지어 대선 후보조차도 몰랐던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요일 밤 11시,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발표가 나기 직전에 뭐뭐해서 고맙다. 라는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직원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안모 씨라는 담당 정보관이요?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 사건이 아니다.
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취지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네. 고마웠다는 얘기입니까? 그 고맙다는 문자에 담긴 내용. 그 얘기는 검찰 또한 그것이 어떤 사생활이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뭐뭐해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통화 내역에 문자 내역이 당연히 압수수색이 돼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예. 재판 과정에서 이병하라는 수사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자 받은 건 맞는 거죠. 저희도 모르죠. 그리고 그분들도 부인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상황 자체에 심각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원 직원이라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공작적으로 은폐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일단 부인했다가 그래도 부인할 수 없으면 다르게 뭐 개인이 했다라고 핑계하는 이 일관된 논리로 보면 당연히 다른 얘기를 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겠죠. 그렇죠. 예.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 다가 아니다. 마치 왜곡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부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국정원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아주 지략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다 지시를 시켰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 국정원 직원들의 생각을 혼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은 너네 정치 개입하지 마라, 대선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니들이 하는 일은 업무이고 대선 개입이고 아니고 정치 개입도 아니고 업무 일환이다라고 혼란을 주거나 아니면 들통났을 때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매우 지략적인 행동을 보였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예. 네. 네, 이번에는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가 또 현직 경찰이라 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은 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저희도 사실은 신동재라는 그 분의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그분이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을 거의 뭐 수백 회 이상 통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럴까봐 저희가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제 사생활 영역이라고 사생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확인한 거죠.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도 아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이 신문을 합니다. 누구한테 신문을 했냐면 증인으로 나온 이규열이라는 국정원 김하영이 활동한 그 3팀의 팀장. 대북심리전단 3팀의 5파트의 파트장, 대장이죠. 그 사람에 대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규열이라는 파트장이 자신의 파트원인 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행동이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2012년 12월 11일에. 예. 그랬을 때 그 자리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이규열이. 그리고, 계속 통화 연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국정원 김하영이 자신의 컴퓨터 안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을 삭제해야 되고 또 삭제했다는 것을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고민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88개의 파일들을 그 중에서 자기가 해왔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추려가지고 그거를 영구 삭제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틀 이상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3시간 동안 안에서 안 나온 거죠. 그러면서도 매우 공작적으로 전화도 하고 112에 신고도 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그 언론들까지 동원해 가며 인터뷰를 자청해서
나가고 싶은데 감금당했다고 울먹여가며 그 안에서는 국정원의 그 본부의 그 보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의 행위들을 지웠는데 그것을 이규열이라는 자신의 상사와 상의를 안 했을까요? 예. 예. 그런데 그 이규열 파트장이 씩씩하게 그런 상의를 다 했답니다. 그 현장에 또 있었고요. 예, 현장에 있었고 심지어 너무 놀라운 것은 어제 우리가 밝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계속 물어봤는데 경찰은 우리한테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얘기 안 해줬으면 그것 또한 국정원과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국정원의 김하영이 압수수색을 피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 제출을 하겠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으니 임의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43시간 만에 나왔죠. 그리고 그 컴퓨터를 경찰에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석 범위를 철저하게 제한시키고 내가 참석하겠다. 그 분석에. 예.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호사랑 함께 그리고 또 다른 성명미상의 국정원 직원과 함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두합니다. 그게 2012년 12월 14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성명미상의 국정원 직원이 누군지가 또 요번에 밝혀진 겁니다. 처음으로. 확인이 재판 됐습니까? 과정에서 9월 30일에.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누구 때문에 확인이 됐냐면요. 이규열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인가 아니면 검찰의 신문에 예. 자랑스럽게 내가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규열이 그 증인신문에서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나서서 김하영과 이정복과 그 민간 조력자 이정복과 그리고 김하영의 변호인과 함께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해서 김하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김하영이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내가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에서요. 이규열이 직접 당당하게. 그런데 그런 논의를 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2013년 1월 4일 김하영과 이정복과 이규열과 또 다른 성명미상의 남자가 그 김하영의 변호사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대책들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규열이 증인신문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성명미상의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원세훈 전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이규열이 답변을 하면서 나온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그 성명미상의 누구 한 사람이 신동재 경위라는 거. 그런데 그 신동재 경위가 현직 경찰이었던 겁니다. 2013년 1월 4일에. 그것도 수서경찰서 산하 개포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 신동재 경위가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서울경찰청에 회계,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경무 파트에 와 있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월 8일에 전격 이동합니다. 2월경에. 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여전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남아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국감의 증인 그 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이 그 신동재랑 경위가 거기에 또 관계가 있습니다. 김하영과의 사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민간 조력자인 이정복 예. 이종 사촌입니다. 신동재 씨가요? 네. 예. 그런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고
이정복과 강남역에서 만나서 김하영하고 안부라도 전하려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었답니다. 예. 이거가 납득이 됩니까? 자기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2012년 12월 11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라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민주당, 뭐 당원, 뭐 그 언론인 이런 사람들한테 감금당했다고 울면서 전국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 상황 이후에 12월 19일까지 전면적으로 민주당이 공격당하며 대선 전국이 정말 난장판처럼 돌아가고 그러면서 대선까지 이루어졌고 거기서 민주당이 실패했습니다. 대선에. 예. 그러면서 1월 4일까지 난리가 났고요. 실제로 수서경찰서에서 신동재라는 경위가 자신이 근무하는 그 수서경찰서에서 자신의 이종사촌 형인 이정복의 소재를 탐문하기 위해서 그 이정복은 그 이규열의 지시에 의해서 내지는 권고에 의해서 2012년 12월 28일에 전격 경찰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정복의 그 자리에요. 27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정복 오피스텔에 수서경찰서 경찰관이. 그런데 그게 되자마자 2012년 12월 28일에 그 이정복이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서 이사를 가서 도망갔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신동재 경위의 이종 사촌 형이에요. 그런데 소재를 알려고 한다면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수서경찰서에서 이 중요한 이정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난리가 납니다. 계속 소환 요청하고 출두하라 그러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신변 파악하러 다니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진 의원님. 네. 지금 신동재 경위가 근무하고 있는 그 서울경찰청 경무과라는데, 네. 이른바 흔히 이게 좀 좋은 보직, 한마디로 좀 꽃보직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우리 당, 민주당 의원, 이해찬 의원님이 본인의 그 어떤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서경찰서에 이 사건 관련했던 근무했던 그 경찰관들은 보직이 아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정원과 끊임없이 통화를 했던 그래서 이 사건에 난리가 나서 의혹이 제기됐던 최연락 수사부장, 이병화 수사과장, 김병찬 이계장은 승진 후보고 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수사대의 분석관, 그 유명한 죄송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팀이요. 김수미 분석관. 예. 이분들 다 승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끊임없이 조직 내에서도 이 상황이 너무나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있지도 않은 매건매직으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당위성을 무시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다 승진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기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승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수사 이계장님께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분들도 다 혐의 없다고 얘기하고 김수미 분석관님 어제 또 울먹이시며 억울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또 그렇게 일반 실무 담당하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 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관련한 전체적인 누군가는 철저히 이 사건을 활용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나쁜 의도. 네. 지난번 이제 국정조사 때요, 진선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그런 억지 주장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잖아요. 네,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국감 기간 동안 특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의혹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오늘 새벽 이미 그 대선 트위터 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전이 있었고요. 예, 국정원 직원 3명 긴급 체포한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그 단순히 12월 16일에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왜 그때 합니까? 그때까지는 도대체가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일정하게 시점을 빨리 정해서 이게 급해서 발표한다고 시점을 정한 거예요. 왜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막 물밀듯이 자료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닌 겁니다. 이 국정원 사건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국정원의 대북 심리 전단이 세 팀이 그 각 파트가 4개 파트니까 12개 파트가 전면적으로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수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일들을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빠르게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경찰이 4개월 내내 4월 19일에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뭘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수사가 지연된 그것 또한 새로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적어도 범죄거나 수사 무능이거나 그래서 너무나 이 국가의 발전에 민주주의의 이 회복에 이 침해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일들에 제대로 수행이 못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의 책임과 도대체 이 상황과 이런 것들이 발견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법사위 쪽에서는 그 검찰총장이 이렇게 물러나게 된 그 배경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검찰에서 밝혀진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원세훈만 기소하고 김영판만 기소하고 그것도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선거법 기소가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개입했던 이 상황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 풀어야 될 의혹 중에 남아있는 게, 12월 15일이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그 점심을 누가 했느냐. 어제 이제 김민기 의원 통해서 일부 사실이 확인됐지만, 전체가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선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파악하신 정보나, 의혹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예,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시군요. 그러면 확증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우리도, 훌륭한 김민기 의원님이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민주당에서 진상규명 특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위원들끼리 각자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의원님이 주 담당이신데요. 일단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 이상으로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의 배우자가 점심 때 있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좀 알려졌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었다는 얘기가. 인정합니다. 예. 예, 실제로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국감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규열이라는 국정원 직원의 신원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틀 전 어제까지도 경찰의 입을 통해서 김하영의 변호사와 같이 온 국정원 직원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규열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통제도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지도 않은 상태로 경비가 삼엄한 서울경찰청 안으로 들어가서 2층에 있는 사이버 분석실로 들어가서 그 분석실 안에 진술 녹화실이 있는데 그 진술 녹화실 안에 4개의 방이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분석이 이루어진 3실과 4실이 있고
조사 1실이 있었는데 김보규 팀장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1실에 있었다. 3실과 4실이 없었다. 아니, 성명도 확인하지 않고 신분증도 없이 단순히 김하영과 변호사가 이 사람 국정원 직원이에요 라는 것만 믿고 그 안에까지 다 데리고 들어갔다가 데리고 들어간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님께서 그 엄중한 시점에 대선 후보들의 경호에 가장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대선을 4일 앞두고 자신의 지인들이라며 그 의심나는 점심을 했다는 그분들과 부인까지 자신의 직무실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 받아서 봤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너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예, 직장에서 그 배우자와 점심 같이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또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줄곧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국정조사 국면에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 거부까지 하시면서 당신에게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나. 그 대선 4일 전이고요. 본인의 부인과 함께 본인의 직무실에 그 지인들을 모시고 와서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찍으셨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예. 네. 그 국감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네. 더 관련 의혹들 좀 네. 파헤쳐서 좀 공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참 힘듭니다만 열심히 마음도 참 무겁고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관련 그 국정감사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도 가을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추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8.5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은 가을 추위도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5도, 대전 6도, 대구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전주와 부산 22도, 대구 21도로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한결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먼저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그다음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간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사 간에는 합의를 했지만 일단 우리 당 의원님들의 또 추인을 받아야 되니까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않고 한 것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지금 나성진 의원의 말씀으로는 아마 안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 않고 나중에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다 합의해서 배포까지 해놨는데 이걸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지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국회의원 몇 년간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당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던 사항이 갑자기 합의됐다고 이렇게 하고 의사일정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결로 채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러지 않고는 여당 내부 사정이지 여야 간사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이 의결을 미룬다는 것은 국회 운영상, 관행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이명박 정부 시기 마지막 통계청장을 지낸 우기종 전 청장은 재직할 당시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 진위계수 악화, 양파 생산량, 사회조사 결과 등 각종 통계를 대선을 앞두고 지연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 시기 업계 관계자와 만나서 물가지수에서 생명보험료 지수 항목을 제외하고 또 금값이 고공행진을 할 당시에는 물가지수에서 금반지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수상쩍게도 우기종 씨의 국감 증언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선거 개입 의혹 문제 처음부터 제기한 분이죠. 정의당 박원석 의원으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먼저 우기종 전 통계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어제 기재위 국정감사 파행되는데 결국 어떻게 좀 결론이 났습니까? 어제 오후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가 쟁점이 돼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부를 했고요. 예. 한 5시간 정도 파행 끝에 7시부터 회의를 재개를 했는데 여야 간사 간에 우기종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존중하되 의결은 다음 주로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절충이 돼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예. 저는 여야 간사 합의대로 증인 채택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표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논의를 해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제 안건을 올려서 예.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하는, 그러니까 합의 내용을 존중해서 의결하는 그런 진행을 다음 주 월요일쯤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기종 전 청장 증인 채택하기로 한 거 여야 합의 사항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새누리당이 입장 바꾼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일 뿐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당 간사로부터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예.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제가 이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우기종 전 청장만이 아니고 동일한 사안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예. 저도 증인 철회 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사가 우기종 전 청장만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는 그걸 인정을 한 편이거든요. 예. 근데 여당 간사가 합의를 해놓은 사안을 여당 의원들 몇몇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안건지까지 돌려놓고 의결에 앞서서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국회 운영의 관행상 그리고 관례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 간사라는 게 좀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하라 이렇게 해서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개개인의 의사를 일일이 묻는, 즉 표결을 하는 방식이 원칙대로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일일이 모든 사안을 그렇게 표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증인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오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사가 만나서 우기종 전 청장을 증인 채택하기로 합의를 하고 오후회의가 개회하자마자 이걸 의결하려고 했는데 의결을 앞두고서 여당 의원 몇몇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 간사 합의를 뒤집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특히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출동해서 이 증인 채택하려는 거 막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왔다고 그러고요. 이 최경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기재위 소속 의원도 아닌데 왜 왔다는 거죠? 전 기재위 소속이셨고요. 예.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지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서 지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이 또다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 기초연금 그 논란, 공약 파기 논란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여당과 협의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막기 위한 문건을 배포했다. 이런 지금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통계청의 그 대선을 앞둔 통계조작 의혹까지 불거진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정치적 위치에 놓이게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우려해서 예. 아마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증인 채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방침이 내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최경환 원내대표가 또 왔고요. 네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여당 간사죠. 나성민 의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찾아와서 선서 안 하고 처벌 안 받게 참고인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제안을 이제 그 박원석 의원께서 거절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간사 합의까지 한 대상에 대해서 증인 채택은 안 되고 참고인으로 하자. 꼭 나오게 할 테니 예. 참고인으로 하자. 왜 그러시냐? 증인으로 나오면 선서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따르고 그걸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근데 그게 증인 나올 분하고 사전에 나올지 말지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그 경찰청 그 국정감사에서 전 서울경찰청이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이 증인 선서를 또 한 번 거부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나성민 의원의 그런 말씀은 아예 국회에 나와서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야당한테 인정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도무지 이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짓말 하더라도 양해해달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 우기정 전 통계청장과 관련된 의혹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위개수 악화, 양파 생산량, 그리고 사회조사 결과 등 각종 부정적인 통계를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발표하지 말라. 이런 상황, 이른바 이제 통계 조작 의혹 받고 있는데요. 좀 사안별로 좀 소상히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새 진위계수 발표를 지연시킨 겁니다. 예. 2012년에 그동안에 이 가계금융조사와는 다른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표본 규모를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사 항목을 확충해서 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양극단층의 소득 자료에 대한 그런 검증을 했는데요. 예. 그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진위계수를 개선한 결과 0.357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진위계수가 0.307로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진위계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빈부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기존 조사하고는 결과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이 빈부격차 조사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 외압에 의해서 그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초 그 통계청의 보도자료에서는 11월 초에 공표하도록 확정이 돼 있었는데 예. 실제로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12월 21일 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한 2달 가까이 지연을 시킨 거네요. 네, 그리고 통계청의 2012년 연간 보도 계획을 보면 그 11월 8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사회조사 결과를 12월 20일로 또 늦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이 사회조사 발표에서 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분배 항목을 제외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였던 공정사회를 새 항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그 통계 조작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건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지적이 됐었는데 양파 생산량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 해마다 보리, 마늘, 양파 이런 품목의 생산량을 6, 7월 달에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 유독 양파 생산량만 따로 공표를 했습니다. 양파 생산량이 한 20% 정도 급감을 했고요. 그 양파값이 당연히 상승을 했겠죠. 예. MB 정부에서는 저율 관세로 양파 수입 물량을 굉장히 늘렸고 이 가격 폭락을 우려한 농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민심 위반을 우려해서 양파 생산량 그 공표를 지연시키고 별도로 발표하는 그런 꼼수도 있었습니다. 예. 왜 양파 생산량 발표까지 늦췄을까 궁금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네. 예. 뭐 이 밖에도 그 이명박 정부의 통계청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하지 않았다거나 또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그런 통계 자료 혹시 확보하신 게 있으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통계청이 2011년에 물가지수를 이른바 마사지하기 위해서 예. 새 물가지수에서 생명보험료를 제외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오기종 당시 통계청장이 물가지수 품목 결정 하루 전날 2011년 11월 22일이죠. 삼성생명의 곽상용 부사장을 호텔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이후 다음 날 생명보험료가 품목에서 빠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통계청에서는 보험료 지출 산정의 어려움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는데 그런 해명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2011년 말에 아시겠지만 금값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이게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 대상에서 금반지를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금반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물가가 0.4포인트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통계화시켜서 발표하는 것이 국가통계기관의 신뢰성을 위해서, 정직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사실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배경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 그리고 대선이 임박한다는 그런 상황, 이걸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과거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예. 과거에 그런 사례들보다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 이른바 이제 그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성된 통계수치 공표를 일주일 전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도록 그런 지침을 내려왔습니다. 예. 사실은 이 과정에서 통계 수치가 미공표되거나 또 지연 공표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했던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파 생산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통계기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이 나쁜 그런 관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통계청의 중립성 문제, 독립성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폐지해야 될 게 사전협의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사했거나 또 통계가 나왔으면 발표하면 되지 그걸 사전 협의한다는 거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군요. 네네. 예. 이 통계 왜곡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입법도 하고 또 정책도 만들고 그럴 텐데 이 통계 왜곡되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지 좀 그 심각성 짚어주시죠. 사실은 그 국가통계기관이 산출하는 통계라는 것은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통계가 왜곡되거나 조작이 된다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예. 정책 방향 전반을 왜곡시키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곤혹스러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지난 2000년 그 EU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재정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2009년에 밝혀졌습니다. 예. 그 결과로 그리스의 신용 등급이 방등됐고 국채 금리가 요동쳤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물가나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이런 각종 경제 지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지난 2월 달에 국제통화기금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 지표를 국제 표준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가 생산하는 어떤 통계 수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만큼 이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이 통계 수치라는 것은 아주 엄정해야 되고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 조작 혹은 공표의 지연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예. 박 의원님께서 이 문제 지난 6월에도 한번 짚으려고 제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6월에 그 한겨레에서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당시 통계청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통계청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현 통계청장은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통계기관의 책임자를 불러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통계 지표 발표를 지연하고 또 일부는 조작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목적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새 진위계수처럼 그 빈부격차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 또 이 사회조사 결과처럼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 이런 것들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표된다면 정권의 책임론 같은 것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런 통계들을 대선 그 투표 앞두고서는 감추고 이게 대선이 끝난 뒤에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시민운동을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제도 개선이랄까요? 이런 거 막을 수 앞서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사전협의제는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또 이 통계청 독립성 관련해서 청장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임명자와 보고 대상을 분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영국 그 통계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명은 총리가 하지만 보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이 보고를 받는 대상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통계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 전체적으로 통계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불어서 이 통계의 미공표 혹은 통계의 조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그런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통계청의 관리감독 그 부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의 외청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기획재정부로부터도 분리를 해서 독립된 국가통계위원회로 이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통계청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부 부처,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이제 국가정보원, 경찰, 관련 사건 이미 재판 중이고요. 또 국가보훈처도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국방부의 군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이번에 통계청까지 이제 추가가 된 상황인데요. 지난 대선이 관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밝혀져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가 대표적으로 쟁점화됐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조차도 아직 그 실체가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군사이버 사령부의 그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부나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선 불복이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여당에서는 이건 대선 불복이다 하면서 진실 규명을 거부할 게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대선 직전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이 이용자들이 좌좀, 좌빨, 종북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특정인은 집요한 소송 끝에 권리를 찾았습니다. 이 특정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넷 언론 프레스 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프레스 바이플. 저도 일단 좀 생소한데요. 어떤 뉴스 다루는 매체인가요? 프레스 바이플, 조금 전에, 나오셨던 김종철 회장님이 저희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허성관 장관님이 사장님으로 계시는, SNS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다루는 매체. 예, SNS 커뮤니티를 많이 다루신다고 했으니까 일베라든가 오늘의 유머 관련 기사도 많이 쓰시겠네요. 예,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지금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이계덕 기자를 비방한 네티즌이 아니라 일간베스트 운영자였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거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래 올해 2월에 일간베스트 조장사 회원들의 내용, 비방이 너무 심해서 회원들 한번 10명 정도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10명 중에 이제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라서 사과만 받고 저희가 이제 취하를 해줬었어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명예훼손하면서 좌빨들에게 용서받는 법 이러면서 이런 글들을 또 올리더라고요. 사과는 했으면서 또 그런 글을 올렸군요. 그런 걸 올리면서 이제 진보는 감성파리라 하기 때문에 고소해서 잘못했다고 빌면 대부분 취하해준다. 예. 이런 식의 글이 올라오고 이후에도 계속 비방글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이제 운영자한테 계속 삭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운영자가 분명히 삭제 요청 글을 읽은 게 메일상에 수신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근데 수신 확인을 해놓고 이제 삭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안 하고 일베는 욕해도 되고라고 댓글을 오히려 달면서 이제 같이 조롱하는 예. 이런 글들이 보여서 운영진을 상대로 지금 형사소송 한 건을 제기했고 민사 가처분 한 건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총 3건을 지금 진행을 해서 가처분에서 일단 일부 승소한 겁니다. 예. 어제 나온 판결이 이제 가처분에 대한 결과고요. 예. 형사소송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사건은 지금 민사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취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손배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 오늘 30일 날 대구에서 이제 민면 도움 받아서 이제 재판 진행 처음에 조정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조정 이후에 안 되면 소송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그런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나이는 몇 살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나이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10대부터 50대까지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저 36명을 최근에 고소를 했는데 예. 36명 중에 실제 잡힌 사람은 20명 정도인데 그중에 성인이 한 3, 4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대, 20대였어요. 예. 거의 중고등학생 연령이겠네요. 중고등학생도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초등학생까지요? 네. 예. 그 초등학생이 과연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 알고 그런 글을 올리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초등학생도 있고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한데 탈북하신 분도 계셨고 예. 그리고 일본에 있는 분도 계셨고 미국에 좀 유명한 회계법인이 있어요. 거기서 회계사로 일하는 분까지 있었어요. 예. 근데 미국에 계신 분은 신상만 특정됐고 이제 한국에는 한 5년 동안 안 들어와서 실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네, 어제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이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이계덕 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 댓글에 대해서 이계덕 기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일베 운영진이 이걸 이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2시간 이내에 삭제를 하도록 강제성을 부과한 거고요. 예. 시간을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고 이제 1분부터 59분까지는 이제 1시간으로 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이제 1시간마다 5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3시간 넘어갈 때부터. 예. 그리고 이는 삭제 요청 한 해당 한 건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삭제 요청 10건을 했는데
10건을 만약에 그대로 24시간을 방치를 했다면 이제 10건에 대해서 각 5만 원씩 해서 50만 원씩 22시간 정도, 그러니까 24시간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대략 한 1,100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쯤 되네요. 예, 만약에 10건을 방치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예. 100건이라고 하면은 1억 원이죠.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진이 2시간이면 충분히 자기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삭제를 할 수 노력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배상을 할 정도까지 얘네들이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일베 운영진은 또 모니터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좀 난감하긴 합니다. 사실은 삭제 요청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이 일간 베스트 조정소 메인 페이지에 제 이름이나 이런 게 뜨면 예. 운영자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글이 한 번 올라올 때 수백 건, 수천 건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다 모니터링해서 알려준다는 게 사실은 그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걱정하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갖고 명예훼손하지도 못하게 해도 이제 이름을 좀 비틀거나 또는 또 비하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동물 같은 거 합성해서 이렇게 올리는 등 좀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 판결은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일베가 이계덕 기자의 지시를 받아서 네.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점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사례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례적이죠.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가능하다는 건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일간 매수 장소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맞거나 하면, 그러니까 고소가 됐다, 벌금을 맞았다. 예전에 수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지 씨가 이제 입간판을 해서 성희롱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회원들이 오히려 수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하고 오히려 더 성희롱을 하고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뭐 일베를 건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고소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해외 사람들은 명예훼손 안 한다고 하면서 막 여권을 인증하고 그 중에는 막 뭐 북한 여권까지 인증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이제 떡 2개를 해가지고 이게 개떡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려대고 그리고 이제 라면 종류 중에 빨모 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 이제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빨모 떡 뭐 개 X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글을 계속 올린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거를 이제 형사로 하려면 올라온 글이 8만 건인데 8만 건에다 소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URL만 보내면 모든 게시글을 운영자가 삭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거 귀찮아서 소송까지 걸까 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덕 기자 같은 경우에 나 일베를 상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정적으로 어떤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유랄까요? 사실은 저도 단순 위반 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형사처벌보다는 이건 민사의 대상인데 문제는 상대를 알아야 민사에서 이제 배상을 받거나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로 고소를 하게 됐고 형사를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거는 그 7월 달에 일간매수 조정소에서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일이 있어요. 성인 사이트예요? 예, 성인 사이트 소라넷과 해외 사이트, 해외 포르노 사이트, 그리고 뭐 스팸 오는 사이트까지 가입한 곳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성인 사이트 회원들의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주소를 공개하면서 여기서 무슨 성매매 파티가 있다, 스와핑 파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예. 실제 4명이 새벽에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그리고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에 제 전화번호를 게시해서 뭐 연예인 엑소의 매니저다 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뭐 비뇨기과 원장인데 수술을 잘한다면서 제 전화번호 올려놓고 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수백여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해지니까 운영자까지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베가 비급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급 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급 문화라는 건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근데 B급 문화라고 하는 게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폭력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1배는 욕설과 비난의 대상은 이제 소수자와 약자, 예를 들어 동성애자나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욕이나 위반 그리고 괴롭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까지 이게 또 확산되고, 제가 본 사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예. 그걸 용기 있다고 해서 인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계속 인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느 PC방 가서 누구를 어느 화장실에 있는 누구를 찍었다. 그 사람 굉장히 놀라하더라. 자기는 찍었는데 걸릴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진을 인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B급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F급이나 마찬가지고 증오범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1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포르노 사이트 가입하고 이런 건 또 다른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고소건에서 이 부분까지 좀 다뤄지나요? 그 운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긴 했고요. 그리고 가처분 말고 형사에서 넣긴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예. 그거 올린 사람이 미국의 회계법인 사람인데 어떻게 해외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울러 일본의 1배를 상대로 한 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역시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다시 기억을 좀 떠올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1배의 공격, 어떤 양상이었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사례들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추가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 대출정보회사 같은 데에서 대출 신청하셔서 연락드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수십 통 왔는데, 예. 이게 실제 전화를 해서 제 번호를 알려줬대요, 제 이름과.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여보세요? 예. 그렇게 대출 신청하셔서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제가 신청을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 번호를 알려줘서 저한테 상담 전화가 거의 수십 통 이상 쏟아졌고요. 그리고 트위터를 얼마 전에 해킹을 당했었어요. 예. 얼마 전에 트위터 해킹당해서 트위터에서 제가 왜 누구한테 친일, 숙골, 극우, 꼴통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님한테 예. 제가 무슨 성희롱하는 것 같은 글을 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기타 야권 다른 사람들한테 멘션을 보내가지고 제가 딴 사람들한테 다 너 일배충이냐라는 식으로 쪽지로 다 보내놨더라고, 제 친분들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복구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트위터 커리어 쪽에 막 전화하고 메일로 영어로 계속 보내고 해가지고 한 수십 통 보내서 복구를 했는데, 복구하고 나니까 트위터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1배 회원들이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예. 아무튼 그런 식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격의 방법이 단순히 인터넷 댓글만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오프라인 와서 복도를 촬영해서 가거나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가거나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최근에 동영상이 있었는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어떤 노래를 개사해서 한국을 빛낸 100명, 한국을 망친 100명의 간첩들이라면서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별의별 공격을 다 당하고 있어요. 예.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격당하는 인사들 적지 않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라, 또는 이런 점은 이렇게 대응하면 좋다,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몇 마디 좀 해주시죠. 이번 판결로 1배 운영자들 교훈을 삼아서 관리를 통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1배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1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비하, 그리고 소수자 비하, 그리고 어떤 오프라인 테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배가 아닌 진보 성향 분들 중에서 증오라는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잘하는 일이 있어도 뭔가 꿍꿍이가 있다거나 꼬투리를 잡거나 예. 비방하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이런 괴물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1배 자체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1배의 문제로만 보면 나중에 이거 진보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증오가 이런 괴물로 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성을 지켜야 되고, 사람을 혐오하지 말아야 되고, 증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베와의 민사소송에서 승리한 프레스 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강정 이야기가 나오면 거양사, 좌빨, 빨갱이, 기타 등등 이런 종류의 이념으로 치부해서 강정 이야기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주 묘하게 거부되는 상황이 지난 6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은 벽을 어떻게 좀 허물어 볼 수 있을까? 오랫동안 아파온 이 마을에 진짜로 어떻게 좀 광범위한 시민적 연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념 따위 상관없이 아무튼 한 마을, 오순도순 잘 행복하게 살았던 한 마을이 느닷없이 위로부터 떨어진 어떠한 것 때문에 저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저 현장에 무엇을 매개로 함께 손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끝에 나온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모두에게 거부감이 없는 책이라는, 문학이라는, 문화예술이라는 매개였는데, 그런 강정 책마을에 드디어 강정의 책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드디어 시민적 연대의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어요. 노란 우산은 펴줄 거예요. 젖은 머리에 작은 우산은 온 세상 적시며 내리는 빗방울들이 하얀 보석 되어 흩어지도록.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이번 강정 책마을 10만 대권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인 김선우 씨의 말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제주항 근처까지 다가간 그 배에 승선한 노종면 기자를 연결해서 14시간의 항해 이야기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육지까지 멀어서 지금 휴대전화 연결이 여의치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강정 책마을 10만 대권 프로젝트 관련 얘기를 이 시간에는 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35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5개의 컨테이너, 도서관과 3만 권의 책이 실려있는 배가 오전 10시면 제주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강정마을 일대에서 책맞이 잔치가 열린다고 하고요. 낮 12시 평화의 책 크루즈를 타고 온 참가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거리 서가에 책을 꽂아 넣으면서 축제가 막을 올린다고 합니다. 강정이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땅, 지식의 땅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특히 제주에 있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들이 많이 함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당이 부자 감세를 부자 감세라 부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네, 정답은 1번 부자 감세였습니다. 네, 노종면의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 기자가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대신해서 하루 진행을 맡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